여러분,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의 금융 취약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융위기가 불어닥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감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부채, 그에 따르는 금융 쇼크,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한국은행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로 해석은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 해석은 실제 금융위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냈다, 금융안정보고서인데요. 그러기에는 이게 금융취약성 지수가 너무 커요. 금융취약성 지수가.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보다가 실제로 대한민국의 금융의 취약성이 굉장히 커서 이런 경고를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금융 취약성 지수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월 4일에 58.9를 기록했습니다. 58.9. 여러분, 이걸 잘 보면요, 2007년 1월 4일이 57.5죠. 2007년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의 금융위기가 그야말로 뻥 하고 터졌잖아요. 세계적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실이 생겨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대한민국에도 2008년, 2009년 그야말로 강타를 했습니다. 지금이 그때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2007년 1월 4일에 57.5가 금융취약성 지수인데 2021년 1월 4일이 58.9라는 사실이요. 실질적으로 2008년 9월에 73.6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나 58.9는 굉장히 높은 숫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 그 중에서도 말입니다, 금융 취약성 지수를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산의 가격, 그리고 신용의 축적, 그리고 금융기관의 보건력,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자산 가격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산 가격 총 지수는 91.7이에요. 91.7.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외환위기 당시에도요, 93.1밖에 안 됐습니다. 1997년 2분기가 말입니다. 금융위기 때도, 금융위기 때 2007년 3분기에 100 정도였어요. 100. 지금은 91.7. 자산이 뭡니까, 여러분? 자산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대로 그냥 본다면 지금 가장 취약한 게, 그죠? 금융에서 가장 취약한 게 금융이다, 부동산이다,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행이 금융 취약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은 어쩌면 엄청난 겁니다. 한국은행은 좀처럼 이런 경고를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기관이고, 그리고 안 합니다. 진짜 위기일 때만 경고하는 게 한국은행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은행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의 취약성은 극도로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극도로. 그러면 금융위기의 취약성이 도대체 뭐냐? 앞서 말씀대로 자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기업이자 가계입니다. 근데 기업이나 가계의 부채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계의 부채가 2,000조를 넘어섰습니다. 2,000조. 실제 가계 부채는 1,765조라고 이야기하죠. 여기다가 지금 기준이 국제결제은행 기준이잖아요. 이러면 자영업자 부채가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 부채. 그러면 2,045조 원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잖아. 2,181조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860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 주체들의 빚이 5,000조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완연하게 넘어섰습니다. 5,086조가 됐으니까요. 5,086조가. 그중에서도 기업과 가계 중에서도 가계의 부채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한국은행은 읽고 있는 겁니다. 자산 가격이라는 게 부동산에 거품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산 가격의 총 지수가 91.7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외환위기 당시에도 93.1이었으니까 자산의 거품은 꺼질 수 있다. 부동산은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국은행은 간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산에 대한 부담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게다가 민간 부채 비율이 2021년 1분기에 216.3%까지 늘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GDP 말입니다. 국내 총생산.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생산하는 서비스나 재화 이것을 다 곱해도 이제는 민간 부채를 도저히 갚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100%가 아니라 200%, 216%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게다가 기울기 보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기울기. 이게 여러분 기울기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지표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는요. 경제의 문외환이었고요. 그만큼 경제를 폭망시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민간의 신용 갭 이것을 보면요. 대한민국이 진짜 위험하다는 것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신용 갭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명목 GDP 대비 가계나 기업 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가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부채 위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28.1로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2위입니다. 18.4예요. 문제는 일본은 기축통화예요.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독일도 12%지만 기축통화입니다. 미국도 7%지만 기축통화고요. 이렇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위기는 지금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돼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 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민간 부채가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가계 부채가 그만큼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은행은요. 심지어 굉장히 낮지만 10% 밑으로 낮지만 확실하게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10%인데도 확실하게 이 말을 붙일 만큼요. 그래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0.75까지 떨어뜨려 버렸어요.
마이너스 0.75까지. 야,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요, 충격입니다, 여러분. 충격이에요. 예.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 것은, 그것도 마이너스로 떨어뜨린 것은요, 2020년 1분기 뿐입니다. 그때 마이너스 1.79%로 떨어뜨렸죠. 그런데 지금 2021년 1월에 0.75까지 1월 4일에 떨어뜨렸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그만큼 충격이 다가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행의 충격적인 이야기, 이거 허투루 들을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10% 정도로 낮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나 10%가 전부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꼼짝 말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요, 자영업자들이 폭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어려운 상태예요. 예, 그렇다면 이게 바닥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가게로, 기업으로, 금융으로 확장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만큼이요, 한국은행은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의 취약성을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취약성을 경고하면서 부채를 계속 끄집어낸다는 사실은요, 부채를, 예, 이게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예,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예, 부채가 너무 늘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것은 결국 금리 인상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 명분을 여기서 찾고 있다, 부채에서 찾고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 자체가 오히려 금융의 취약성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도, 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예, 지금까지 제가 늘 말씀을 드릴 때 금리 인상기에, 예,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조금씩 올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지금까지 금리 인상기는 뭐 카드 사태 이후에 금리 인상기가 있었죠. 8번이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가 아마 2010년쯤 될 거예요. 그리고, 예, 코로나19가 2010년이 아니죠. 예, 2006년, 6년, 7년. 예. 그리고 2차 인상기는요,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2010년경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 5차례 올렸어요. 그리고 2017년하고 2018년에 걸쳐서, 예, 금리를 2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마다 사실 주식시장은 계속 좋았거든요. 좋은 이유는 실물이 받쳐줬기 때문이에요. 경기가 너무 화랑이어서 금리를 올렸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나 지금은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성장의 고물가. 옛날에는 이게 호황이다, 이 말은 인플레이션이 크다. 예, 소비도 많이 늘어나고 공급도 많이 일어나서 이게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은 소비도 줄어드는 데다가, 예, 물가도 올라간다. 그러면서 공급이 줄어든다. 저성장 기조다. 이게 다른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가 인상되는 게 공급발, 나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리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 이제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백척간두예요. 예, 누란 지위의 위기에 있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게 경제인데, 지금 그 경제가 한국은행이 말했듯이 금융위기로까지 치닫지 않을까 두렵습니다.